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자, 러시아 지금 이 핵맹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독소 전쟁까지 지금 중반전까지 했어요. 네. 자, 지난번에 쿠르스크 대전차전을 했는데 대전차전이면 양쪽의 전차가 합쳐서 좀 몇 대쯤이 왔다는 겁니까? 장갑 차량하고 다 포함하면 약 3만 대가 동원됐는데 참 진짜 전차가 3만 대. 그러니까 장갑 차량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차량은 좀 3만 대입니다만 전차의 양으로 따지면은 독일군이 한 2,500대, 예. 그다음에 소련군이 한 3,500대에서 4,000대 정도, 예. 예, 그 정도로 동원됐습니다만 뭐 개별 전투에서는 전술적으로 독일군이 이겼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량 공세에 더 이상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독일군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부분은 소련이 이제 그쯤에는 생산력이 미국과 이게 43년이죠. 네, 43년. 당시 영국, 미국 등의 특히 뭐 미국의 지원으로 미국이 소련에다가 북해를 통해서 엄청난 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랜드리스 법에 의해서 군함이나 뭐 전차, 항공기가 영국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전달되는데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무기를 자체로 다 개발했습니다만 하나 이상한 게 군용 트럭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 독일군이 갖고 있는 그런 장갑 차량을 소련군은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은 소련군은 그 소총병들은 대개 전차 위에 올라타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전차가 폭파되면 소총병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 더 기대했던 건데 미군이 무려 50만 대의 군용 차량을 이제 소련군한테 이제 물량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생산력은 나날이 이제 전쟁 이전보다 더 향상돼가 매일 전차가 오늘 뭐 독일군이 몇십 대, 몇백 대 부수고 나면 내일 또 똑같이 보충이 되고. 그 갤라그갱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독일군은 부숴도 자기 편도 일정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독일군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저쪽은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8대1, 10대1의 상호 격파를 이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독일군은 이제 굉장히 고달픈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43년 7월 이후로는 이제 독일군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죠. 밀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은 전차 생산력이 독일군도 굉장히 막바지 힘을 씁니다만 한 달에 약 450대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무려 소련은 한 달에 2,000대를 생산했거든요. 근데 소련은 아주 후발 공업 국가고 독일은 이미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영국의 생산력을 넘어섰다. 이렇게 했는데 2차 대전쯤에는 독일의 생산력이 굉장한하고 뭐 독일의 지금 유명한 차 회사들 그때 다 있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니 벤츠니 벤달 다 있었니. 근데 어떻게 독일이 그 전차나 이런 거를 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냈는가가. 근데 얘기 하나 그게 있습니다. 이 독일은 희한한 게 전쟁 끝날 때까지 다 복수의 회사들한테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 전쟁 와중에도. 국가가요? 근데 독일 사람 같이 좀 무식하게 하네. 완전히 자본주의 경영 방식에 따라서 끝까지 공개 입찰을 했었는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전차는 T-34, 그다음에 뭐 대지 공격기는 일류신, 뭐 일투라든가 그러면은 몇 개 단품화된 경우들을 전 국토에서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생산이 높다는 거죠.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가 소수로 만드는 것보다는 몇 개 주력 품종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만들어내요. 근데 40년쯤 기준으로 하면 독일은 유럽에 그야말로 차 중에 지금 유럽의 모든 차에 프리미엄 차에 럭셔리 차에 본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독일의 차를 엄청나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탱크는 소련이 T-34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독일의 기존 탱크들이 안 돼가 나중에 이제 팬더 전차입니까? 만들어가 냈는데 그것도 또 시원찮아가 제대로 된 팬더가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고 중간에 뭐 티그라는 걸 잠깐 했는데 그건 너무 크고 무거워가 수량은 얼마 되는데 수량도 얼마 안 되고 끝나버렸고요. 독일이 왜 탱크에서 소련만큼 이 T-34는 굉장히 이 조립이나 용접이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장에서 팍팍팍팍 찍어내게 했는데 독일은 왜 그걸 못 만들어내갖고 저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독일 같은 나라는 중범위 국가는 미국이나 소련 같은 그런 장기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장갑력이나 또는 이제 전차의 이제 주포 화력보다는 기동력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이 좀 얇다 하더라도 빠르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3호 전차가 주류였거든요. 굉장히 빠른 전차였습니다. 근데 3호 전차는 주포가 약하니까 약간의 이제 그 화력이 강화된 4호 전차가 이제 세트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3호, 4호 전차를 능가하는 전차가 T-34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 장갑력, 화력 이 3대 요소를 가장 이제 맥시마이즈 한 게 T-34였거든요. T-34 이 쇼크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쏴도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도울군이 얼마나 자만했냐면은 대전차포를 겨우 37mm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개전 초기에. 탱크에 너무 작은 걸 달고 다니는. 그래서 이걸 도울군들이 쏴봐야 안 되니까 도어노크라고 했거든요. 또는 청진기. 예, 그러니까 소련 전쟁 상대가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포를 개량하면서 3호, 4호, 이제 4호 전체도 75mm 주포를 갖다 장착하면 T-34는 부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소장님 말씀하신 그 5호 판트 탱크, 그 판트 탱크 43년 7월달에 그 크루스크 전차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게 시제품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제대로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코로나 방역 그 임상 실험도 하지 않고 약을 판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계 결함이 너무 많았죠. 200대를 최초에 전차에 투입했는데 그 중에 제대로 전차를 한 건은 50대 정도밖에 안 되고 130대가 주저앉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독일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전쟁 중에 많이 벌어졌는데. 그다음에 독일에는 습성이 이런 게 있죠. 뭘 기계를 만들려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그럽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전쟁에서는 조금 단순무식하게 기계 고장 났을 때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 소총도 AK-47 가장 단순무식하면서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탱크도 그렇고. 근데 탱크 같은 경우에 소련 탱크 같은 경우 사실은 조립도 간단하고 수리도 좀 편한 이런 거였는데 독일 그 기계는 너무너무 정밀합니다. 특히 티그나 판터 같은 경우에는 바퀴 하나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근데 그 어떤 그 국민성 같은 걸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 뭡니까 뭐 미니어처 같은 데는 인기가 독일군 전차나 이런 게 제일 좋지만은. 그렇죠. 양보단 질이니까. 실제 전쟁에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34는 수십만 대가 나오게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뭐 타이거 탱크, 티거라는 탱크 이거는 총 생산량이 1,500대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 번호까지 제대로 단대 번호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유튜브 하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티거야. 왜 그러냐면은 2차 대전의 대표적인 전차는 T-34가 맞습니다. 그 전차가 우리 6.25 때 왔었고요.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가장 명품 전차라고 한 대를 뽑으라면은 역시 티거겠죠. 자, 근데 많이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비싸가지고 당시 이제 드네프르 공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드네프르 강이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저 동부가 드네프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대화가 흐르는데 이게 막 볼가강 다음으로는 긴 강일 겁니다. 거기도 또 드네프르가 또 공업 지역이 당시에 그렇죠. 유명했죠. 그 주변으로 해서 도울군이 이제 크루스크 대전차전에서 밀리고 나서부터는 드네프르 강을 방어선으로 삼습니다. 전부 그쪽 서쪽 제방으로 다 이동하는 걸로. 그거 이제 뚫리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뚫려서 폴란드까지 그럼 밀리게 폴란드가 되는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어선을 설정하는데 드네프르 강을 두고 1943년 하반기에 약 8개월 동안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44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상호 상방이 사망 전사자가 약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전투마다. 근데 결국 키예프를 1941년에 독일이 석권했습니다만 43년 11월 달에 뺏기게 됩니다. 키예프를 뺏기고 그게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수도가 다시 소련군에 탈환하게 되고 그래서 43년 하반부는 계속해서 소련하고 도울군이 공방전을 펼칩니다만 결국에는 뭐 잽이 안 되는 워낙 그 소련의 배사를 도울군의 창이 뚫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44년 2월까지는 밀리다가 드네프르 강을 완전 포기하고 44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도울군이 일방적으로 그냥 밀리는 그런 전세가 됩니다. 자, 코르슨 포이전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거기에 이제 스탈린그라드보다 조금 작은 건데 드네프르에서 이제 철수를 계속하죠. 드네프르강 서쪽 제방 쪽으로. 근데 히틀러가 자꾸 그 드네프르 강에 미련을 갖습니다. 키예프 쪽을 갖다 재탈환해서 언젠가 다시 모스크바를 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망상에 불과했죠. 이미 독일의 군수 경제가 버틸 수가 없었고. 계속 히틀러가 이제 전략적 퇴각을 하려면 한꺼번에 어느 일정 지점으로 완전히 이제 그 뒤로 퇴각해서 제2 방어선을 설정하게 되는데 특정한 구역에서 자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드네프르의 발코니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걸치라도 놓으려고. 그게 코르선을 중심으로 해서 돌출부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울군 2개 군단이 포위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스탈린그라드처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도울군 장갑 부대들이 여러 개 사단이 이제 총동원되는데 그게 5만 5천 명이 포위되어 있다가 약 2만 명이 죽고 3만 5천 명이 탈출에 성공이 되죠. 그래도 뭐 큰 게
실패한 건 아니네. 근데 한데 3만 5천 명이 탈출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당장 전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 5만 명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전력에서 이탈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44년에 초창기에 많이 히틀러의 성격이 어떤 이 집착증이라는 게 굉장히 이는 결정적일 때 파국적인 양상을 초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히틀러가 그 개별적인 전술, 작전 지휘 이런 데 간섭을 안 했다면 아마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은 좀 더 연장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940년까지 독일은 왜 그렇게 잘 싸웠느냐. 폴란드, 그다음에 서유럽, 뭐 프랑스까지 다 장악하고 사실은 1940년까지 히틀러는 개개의 전투에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1년부터 러시아는 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불구 대책의 원수,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갖다 지구상에서 끝을 내겠다. 그래서 심지어 한 개 사단의 이동에도 히틀러의 지시가 있어야 됐거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독일군이 만들어 놓은 그 전쟁의 아트를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옛날 1차 대전 때 소총병이었지 않습니까? 보병이다 보니까 맨날 참호 좀 했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스탈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식의 어떤 구식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우수한 독소 장병들이 어마어마한 인간 인력이 개죽음을 하게 된 그런 전투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그라티온 44년 여름입니다. 44년 여름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일 큰 전투였습니다. 이게 스탈린그라드보다 많은 독일군이 희생당합니다. 약 30만의 전투 세력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전투가 뭐냐면은 1944년 6월에 이제 영미연합 캐나다에 노르망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에서 치고 일종의 양동 작전으로 동쪽에서 같은 시기에 소련군이 서쪽으로 치는 걸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동시에 치자고 약속이 돼 있었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예비 병력을 이동치 못하니까. 근데 그 직전에 보면 저기 연합군이 어쨌든 프랑스에 노르망디 해협에 상륙할 거라고는 이제 알았고 독일군도. 그래서 그 방벽 작전에 롬메를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동쪽에 있는 군대를 빼가지고 서쪽으로 히틀러가 일부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습니다. 그럴 때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됐던 게 이 지난번에 수학님 저한테 잠깐 언급하신 게 DF라고 DF 공방전이라고 그때 막 캐나다군하고 영국군에 상륙했다 몰살을 당합니다. 속임수로 이제 작은 상륙 작전을 했다가 다 잡혔죠. 그래서 그 정도의 소규모의 상륙 작전으로 가지고는 실익이 없다는 걸 연합군은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전략적으로 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군의 히틀러는 이것들이 다시 이와 유사한 상륙 작전을 계속할 거다. 그래서 우수한 장갑사단을 서쪽에 좀 배치를 합니다. 동쪽에서 빼고 서쪽에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43년 7월에 쿠르스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잘 싸웠던 라이프슈탄다르트 SS1 장갑사단이 있거든요. 이 최고 사단을 이탈리아로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서부전선을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서 양쪽에 이제 균열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런 측면에서도 그 일일이 한 개 사단 이동에 간섭을 했기 때문에 4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군들하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뭐 목이 잘리거나 스스로 옷을 벗은 장군들도 수탁이 많은 거고. 그 머나먼 저 다리 영화에 보면 그때 이제 네덜란드나 이 벨기에나 이런데 레지스탕스들이 친위대에 독일 장갑차가 있다고. 연합군 쪽에 이야기를 해도 별로 믿지 않고 가다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합군도 6월 달에 상륙해서 한 두세 달 동안 기껏해야 한 뭐 200~300km도 못 벗어나면서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달 파리 점령한 것 정도가 가장 큰 쾌거였고 나머지는 독일 쪽으로는 확장이 거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마켓 가든 작전 그게 아마 44년 9월에 되는데 근데 몽고메리 실패작이죠. 엄청나게 뭐 10,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사선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9, 10 SS 장갑사단이 거기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합군이 그 첩보 부대가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이제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저희 동네에도 한 사람 살았었는데 이 영미 연합군이 낙하산으로 뛰어내린 거에 대비해서 그 방어 훈련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뛰어내리니까 밑에서 그냥 쏴서 새 사냥하듯이 다 잡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규모 공정단이 투입되면서 몰살 당이 되는 거죠. 아르넴 근처에서 박살이 났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거의 독일이 이제 더 이상 동부 전선에서 이렇게 대치를 할 만한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제 구 소련 영토는 다 거의 다 석권하고, 그러니까 벨라루스 지금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완전히 석권하게 되고 이제 폴란드하고 동프로이센만 남기는 동프로이센만 남기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독일이 네. 소련한테 급격히 밀리지 않겠나 봤는데요. 예. 실제로 그 뒤로 한 10개월을 또 버텼어요. 그때 당시에 소련군이 기가 살았고 네. 이제는 막 공세 작전에 가고 무기도 네. 어마어마하게 지원 미국도 해주고 네. 또 생산도 하고 네. 기가 살았는데 네. 왜 그렇게 이 독일로 진격이 늦어졌을까요? 바그라템 작전 굉장히 대규모 작전이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폴란드 국경까지 도달하죠. 예. 그때 되면 44년 후반기가 되는데 예. 굉장히 지칩니다, 소련군이. 예. 예, 굉장히 지쳐가지고 다음에 45년 중계에 이제 베를린을 들어가는 걸 하자. 그래서 폴란드 전투가 44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독일 본토로 직접 진공하는 건 43년 겨울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강행 정찰 정도의 수준만 대규모 작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동부전선이 약간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발지 전투, 아르데네 돌파 작전을 이제 독일이 마지막으로 한번 반격을 해보자는데 병력이 예. 이게 충원이 가능했던 그렇죠. 게 이제 동부전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화됐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것도 히틀러 패착이 되죠. 사실은 동부전선에서 장갑산을 뺀다는 거는 결국 베를린은 가장 위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히틀러가 나중에 어떤 황당한 짓을 하냐면은 모든 어떤 주된 전력을 폴란드와 베를린 쪽에 모아야 되는데 헝가리로 또 장갑 사단들을 보냅니다. 헝가리 쪽에 마지막 그 유류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루마니아가 유전지를 뺏기고 난 다음에 도르군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되찾아서 다시 소련군을 쳐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령은 명령이니까 또 장갑 사단들이 갑니다. 헝가리까지 가고. 하지만 결국 부다페스트는 이제 헝가리가 먹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45년 2월에 부다페스트가 함락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돌군 편에 섰다가 나중에 소련군으로 다시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헝가리는 이제 끝까지 돌군이 패망할 때까지 독일 측에 붙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헝가리는 상당히 왕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민주정도 아닌 그 이제 섭정이라는 사람이 호르티 섭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지해서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굉장히 독일 편에 오래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다페스트에 그 노래 말입니다. 그 뭡니까? 글루미 썬데이. 그게 독일이 이제 부다페스트 점령에 있었을 때 유대인 뭐 이렇게 해서 자살한 이야기 그런 부분이 거기 영화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근데 제가 헝가리 그래서 근무를 해봤어요. 헝가리 대사관에 근무하셨죠. 그때 소련군이 헝가리 진주에서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약탈을 합니다. 강간과 약탈을.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체코나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비해서 굉장히 잔혹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1956년에 헝가리 반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마 소련이 생각했을 때는 헝가리 사람은 저거는 독일하고 가까운 범게르만계 민족이다 이런 좀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소련군들은 이제 러시아군이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 농군 출신이고 헝가리는 굉장히 잘 산다. 와서 보니까 아주 삐까번쩍했겠죠. 심지어 그 당시 그 러시아 농부들은 의자나 테이블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나 테이블을 처음 보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탈 그냥 뭐 방화. 우리 그때 당시에 러시아 군대 보면 소련군 군대 시계 여러 개 차고 다니는 발목에. 그 유명한 사진 아시죠? 베를린 그 국회 사당에 그 적기 개항하는 군인. 개항하는 장면. 원래 사진에는 왼쪽에 시계가 3개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창피했어. 사진 그게 아마 공산당이 그 사진을 지웁니다. 하나로 하는 거.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를린 진공이 시작되는데 저는 하나 의문이 그 당시에 소련군이 이탈리아에도 남아 있었고 프랑스에도 지금 좀 있었고 해방한 데는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있었고.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독일군이요. 독일군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독일군을 다 모여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 한 100만 명은 모았을 건데 왜 사방에 흩어놓고 특히 소련이 이제 베를린까지 거리가 별로 의외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악마 하나 건너면 이제 베를린으로 접어드는데 왜 거기에 독일군이 유럽 전역에 퍼뜨려 놓은 자기 군대들을 집결을 시켜서 방벽을 안 쳤을까? 근데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이 형성돼 있죠. 노르망디 이제 이후에 발치 전투하면서 서부 전선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이탈리아는 지형적으로 보시면은 그
산맥이 쭉 산맥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해안 쪽에 있는 있어요. 거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 미군이 진격하기 굉장히 힘들죠. 거기서 고생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 진격은 합니다만은 방어한 돌군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 자리 이탈리아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 돌군이 항복하는 거는 45년 베를린이 함락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까지 연합군은 이탈리아를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그 뭡니까 채널군도 예, 건지섬하고 그쪽에는 5월달까지 네. 영국 앞에 네. 독일이 벌써 저기 4월 초에 항복했는데 네. 독일이 항복했는지도 모르고 독일 군인 일부들이 영국 네. 바로 앞에 섬에 점령해가 있었는데 네. 거기 그대로 있다가 네. 어부들이 전쟁 끝났다 해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군이 이제 그 소련군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군해 오면서 중간에 이제 북부 그 프러시아 중에 그 쿠얼란드라는 예. 지역이 있는데 그쪽엔 돌군이 갇혀버리게 되죠. 예. 근데 포이덴은 이걸 갖다 경밀할 수가 없으니까 포이전을 하면서 나머지 소련 군병 다시 베를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쿠얼란드에 있던 독일군 병력은 완전히 독일을 항복하고 나서 따로 쓰죠 또 항공. 그러니까 예. 돌군이 여러 개 이제 포켓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 제가 그 보고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라든가 서쪽에 심지어 노르웨이도 방어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력을 베를린으로 뽑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머리가 좀 상식이 있는 거면 점점 이렇게 모여들어라. 그래도 한 200만 원 됐을 건데 다 끌고 모았으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좁은 데서라도 버티자.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데. 요 시기 되면 히틀러가 이제 방카에 들어앉아가지고 예. 미친 짓을 하죠. TV 드라마 같은 데 많이 예, 몰락이라는 완전히 영화. 완전히 미친하고 몰락 영화에 나오는 존재하지도 않는 예, 사단을 갖다 다운폴. 불러가서 뭐 공격을 시켜라 이런 예.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되면 거의 뭐 미쳐가는 상태죠. 예. 그런데 그 거의 주력 그 방위 부대가 네. 베를린 근처에 없고 네. 그 뭐 이 제일 잘 싸운 부대가 헝가리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척탄병이니 뭐 노인들 네, 부대 네. 안 그러면 공군 애들 척탄. 부대 예, 예. 아니면 이 네. 사관학교 학생들 예, 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베를린을 지키도록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 치고는 엄청나게 베를린에서 오랫동안 잘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를린 이제 시가제는 1945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고지대가 있습니다. 제일로라고 고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소련군이 섣불리 이제 침공을 하죠. 근데 너무 자신만만했던 소련군이 야간에 침투를 하면서 전차에 불을 밝힙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도할군 대전차포가 너무나 야간에 정확하게 때리는 거죠. 이 초전의 전투에 이 고지대에서 6만 명이 소련군이 아작이 납니다. 초전에가 6만 명이 나는데 그 6만 명을 갖다가 이제 해체시킨 도할군 군대라는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인류 베테랑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선에 있는 후비병력이고 심지어 뭐 평균 연령이 뭐 39, 44세 되는 그런 제대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야간 여기 소련군이 이제 상당히 창피를 당하는데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베를린 시가전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작심하고 두드려 패죠. 그러니까 거의 아마 1.5m 간격으로 한 개 야포가 설치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대포가 설치됐을 겁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네. 나중에는 히틀러 대신에 누가 물려받았냐 해서 네. 그 해군 원수입니까? 데니스, 칼 데니스를 불러다가 이제 협상을 하고 하는데도 독일군이 항복을 안 하고 베를린 곳곳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가지고 45년 5월 8일 그 이제 방송차가 다니면서 이제 항복했다. 데니스 이 목소리다라고 해서 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 뭐 그 소년병들 아주 그 파나티카라는 그 나치들 끝까지 숨어서 전투를 계속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 브리케라는 독일어로 다리라는 뜻인데 소년병들이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싸웁니다. 마지막까지 다 전멸당하죠. 소련군한테. 그런 뭐 비참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 베를린 시가전도 웃기는 게 이미 전쟁에 이긴 소련군이 마지막 이제 끝장내기를 하는 전투였거든요. 근데 이 전투에서 시가전에서 약 20만이 경멸됩니다. 소련군. 근데 그 노인네들 애들 그다음에 허접한 제이성 군대들은 5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도할군은 마지막 날까지 상호 격파율에서는 결국 소련군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소련군은 어쨌든 독일의 수도를 점령해서 히틀러를 체포하고 또 독일기를 소련기를 올리겠다. 그걸 뭐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때 미국이 아니다. 이제 막판에는 너네들하고 동맹을 깨겠다고 하고 우리도 베를린으로 들어가겠다. 그래 했어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가 죽고
이러면서 좀 어수선한 시기에서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칠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우려했었죠. 심지어 처칠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반대했었거든요. 아니다 이러다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군하는 소련군이 아마 동유럽을 다 먹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주력이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 발칸반도 쪽을 치고 나가서 소련군의 동진을 막아야 된다라고 서진을 막아야 된다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멘탈리티가 있죠. 무조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우리 애들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돌려보내야 돼. 이런 조급함.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 그렇죠. 부분, 이 표를 의식한 부분하고. 그래서 성탄절에 자기 아들이 안 돌아오고 이라고 계속해서 죽어나오고 이러면 다음 선거 또 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뭔가면 이 소련이라는 나라의 실체 이후에 동유럽이 다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그래 될 줄 몰랐죠. 얼마나 수십 년 동안은 이 동서냉전으로 고생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체코나 폴란드나 뭐 헝가리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중립적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안이하게 판단을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동맹국이었으니까 제가 기록해 보니까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탈린 할아버지 잘 계세요 이런 안부 편지를 보내는 뭐 그런 운동도 있었다고. 또 소련의 전쟁 영웅들을 뭐 루스벨트 보니까 백악관으로 불러갖고 초청해서 격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앞날을 모르고 사실은 어차피 히틀러는 끝난 거고 막판에는 어떻게 소련을 저지하는가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패턴 장군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승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죠. 심지어 독일군 잔당까지 다 모아가지고 소련을 치자는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참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제 패턴이 죽게 되는데 지금도 CIA가 암살했다는 설이 분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함락됨으로써 했는데 제가 하나 그 참 의문이 독일에 오래 사셨으니까 저는 그 2차 대전 때 베를린이 무너진 걸 보고요. 저 잔해를 어떻게 치우고 그리고 뭐 남자들은 거의 뭐 젊은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혀갖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그것도 베를린이라는 거는 또 서독의 영토 안에서 이렇게 따로 남아가 있었는데 그걸 재건을 했을까요? 그게 나 참. 그러니까 베를린은 이제 완전 섬처럼 됐었죠. 그러니까 동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군이 세 쪽으로 다 나눠.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나누어서 서베를린이 이제 자유진영 영역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미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당시로서는 극자 극우의 이 대립, 스탈린과 히틀러의 이제 독소 전쟁. 여기서 일단 스탈린보다는 히틀러가 더 위험한 인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동맹을 맺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그렇게 동유럽까지를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 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한 상태였고 일단 45년은 여하간 이 1차 대전, 2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 독일 제국을 어떻게든 산산조각 내서 다시 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두는 게 그 연합국 전성국들의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은 독일은 유럽의 영역에 속했고 또 어쨌든 히틀러 독재에 넘어갔지만은 그 전까지 뭐 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적인 정부도 가지고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을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제대로 했다면 이거는 독일이 너무 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저 히틀러는 끝이 어차피 났고 저 스탈린하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건데 거기에 이 서방의 정상이라는 사람의 판단 정도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막판에 오니까 처칠은 전쟁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처칠이 기세가 등등했는데 전쟁이 끝나감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지고 또 총선에 져버리죠. 곧 그냥 총선에 질 거라고 본인도 또 예상도 하고 있었고 진짜 져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이제 소련이 동유럽을 다 먹고 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1948년, 49년에 다시 유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마샬 플랜을 본격화하고 그다음에 독일군을 1949년에 이제 다시 재군비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독일 연방군을 재건시키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칠이라고 아까 유사한 그런 인물들이 좀 더 전후 관리 체제 이걸 갖다가 독일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미소는 어떻게 세계를 양분할 거냐.
그런 디테일한 데서는 아마 계획이 별로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결국은 독일 연방군을 재건할 때 네. 히틀러 밑에서 다 불러들였습니다.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독일 장군들이 다 됐잖아요. 왜냐하면은 소련군하고 싸워본 군대는 독일군밖에 없었거든요. 미국은 싸워본 적이 없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크림 전쟁 때 잠깐 싸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치 소위 말해서 전범급에 해당하는 그런 일부 군인들까지 다 복권시키는. 다 복권시키고 특히 또 뭐 이 독일에 뭐 SS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또 미국의 이 CIA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갔죠. 실제 많이 귀화해가지고 CIA도 도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2차 대전이 이 내용만으로 보면 히틀러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뭐 이 승리였다라고 보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세계 공산주의가 진작 붕괴되었어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 동서냉전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이 뭡니까 철의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되고 동유럽이 다 공산화되고 나중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일부도 공산화되는 이 발칸반도도 공산화되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2차 대전의 이후의 과정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이 독소전의 결과가 사실은 결국에는 한반도 분단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그 사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영비연합군으로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별 청산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로츠키가 실각하고 스탈린이 잡지 않습니까? 그럼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이라는 거는 일단 소련을 사회주의 혁명의 보루로서 혁명적 기주로서 이제 안전판을 마련한 다음에 혁명을 수출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사실은 그 1930년대는 스탈린의 소련이 자기 소련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1939년 40년까지 가게 되는데 히틀러가 쳐들어가면서 사실은 전 세계 그 군사력으로 크게 뭐 강하지 않은 군대를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군사 대국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쟁이 없었다면은 과연 45년에 그런 강성 대국으로서 소련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도 저희들 따로 막 분석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45라고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 1945년 이 당시 2차 대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다룬 책을 읽어봤는데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얄타 회담을 바로 이제 크림 반도에 그 이 과거 소련 왕조의 여름 성에서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쭉 갔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미 루즈벨트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서 거의 죽어가고 처칠은 영국에서 선거가 벌어지는데 질 것 같아서 그야말로 우울해가지고 빠져있고 스탈린은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 벨장에다가 불러놓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 제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영화로 딱 찍어서 한다면 이미 거기서 이 소련이 기세 등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딱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관리도 그게 왜 갔냐냐 얄타까지. 그렇죠. 그게 소련의 술수에 넘어갔다는 거죠. 장소를 그렇게 정했다는 것도 그거는 소련 전성국의 지위를 갖다 1층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회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아 쪽입니다만은 소련이 비겁하게 사실은 며칠 남가놓고 그냥 일본에 선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동군이 무너지고 북한으로 진주하면서 지금 분단 사태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6.25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연기 제대로 정신을 차렸더라면 소련 너거는 관동군하고 전쟁하지 마라. 일본은 우리가 치겠다. 라고 해서 전쟁이 며칠 더 걸린다 하더라도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토 같은 거는 이제 미군이 관할을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허락해버려요. 어차피 원자탄은 자기들만 들고 있고 곧 쓸 걸 저거들은 알고 있었으면서 소련을 또 굳이 개입시킨 미국에 이거는 뭐 전략적인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역사에서 이런 오류가 하나 발생하면 지금 한국이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분단돼 있죠. 동유럽은 그것 때문에 소련 치하에서 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한 91년까지니까 거의 뭐 한 46년을 고생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소 전쟁을 저희들이 뭐 즐겨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현재 한국 분단 6.25 그 후에 지금 남북 대치 상황
이것까지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원인 제공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다음에 시간이 난다면 또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알면서 친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친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한국의 이 지도층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소련의 이 체제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강해지는 그 과정을 독소 전쟁을 1,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허진의 용쟁호투 소련편 지금 오늘 4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